여러분의 주원규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 14회 한겨레 문학상으로 등단을 하시고 열의 인종 잔혹사, 땅의 예수, 하늘의 예수, 기억의 문, 진보의 예수, 보수의 예수, 마가복음 새롭게 읽기, 요한복음 해독,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시는 작가십니다. 최근 뉴스 엔조이 부설 신학마당인 에르고니아에서 영화, 문학, 대중매체로 인해 신학적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 강의도 진행하시고 문화적 폭도 넓으시고 신학적 폭도 넓으시며 여러 가지로 정말로 다재다능한 소설가이시자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십니다. 성공회대 신학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성공회대 신학 박사 학위 중에 단기간 박사학위 받으신 뛰어나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저항의 문화를 들여다보기를 기획하면서 이분만큼 적임자가 없으시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말도 아주 쉽게 전달해 주시는 은사도 역시 갖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반가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목요문화제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하게 기쁨과 그리고 또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요문화제에서 5월달과 7월달에 저항과 축제의 문화라는 이 저항의 문화와 축제의 문화에 대한 그 세월호를 통과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광장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의와 논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 강연에서는 제가 특별히 맡은 분야는 저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무엇이며 이 모순에 대해서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돌파해서 새로운 문화적 어젠다와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이 PPT 영상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로 우리의 파편화된 개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저도 여자라서 그게 더 걱정이고요. 딸을 키우는 입장이고 저도 여자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유가 없다는 거, 단지 여자라는 이유라는 걸로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세상이고 화가 나는 세상이고. 이소영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일 이곳에서 10개월 넘게 방치된 여중생 이모 양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지금 막 피의자인 이 양의 부모가 현장 검증을 위해 딸이 사망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30분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 양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 씨와 계모 백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나무 막대, 빗자루 등으로 딸의 허벅지, 다리, 팔 등을 때린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딸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후 잠을 자라고 한 뒤 일어나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며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부부의 폭행이 단순 훈계 목적을 넘어서 심각한 폭력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원 역시 외상성 쇼크사, 즉 심한 폭행에 따른 다발성 혈관 파열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시신은 방 안에서 이불에 덮인 채 11개월가량 방치돼 반쯤 건조된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목사였던 이 씨 부부는 주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시신을 집에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 범죄 심리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양과 함께 살던 계모의 동생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를, 이 씨 부부에게는 우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장난감 공을 던져 태어난 지 1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엄마 30살 이모 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2심까지 전담 재판부가 생겨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저항의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편화된 개인에 대해서 현대 한국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 빈부의 양극화를 넘어서서 갑을 사회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화가 아니죠. 악진화입니다. 아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진화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무의식의 악진화입니다. 이 악진화의 갑을 사회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정권과 생각이 없는 정부와 생각이 없는 정책이 낳은 비정규직의 양상과 그러한 모든 행정적 인식 부재의 정책에서 인한 엄연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갑의 사회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과 갑의 사회 속에서 병적인 무관심이 발발합니다. 병적인 무관심의 사회는 이제 한국 사회에 아주 오래된 숙제가 되어버렸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는 아예 자리를 찾아볼 수 없고 개인주의의 심화가 아예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병적 무관심에서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나만 이 고통과 이 사건과 이 비극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아주 병적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무관심의 사유를 태동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기력 사회입니다. 개인주의의 강요는 개인을 혼자 잘 살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주의의 강요는 끊임없이 개인의 능력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미래의 불안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1년도 모자라서 이제는 3개월, 4개월씩 자기개발이나 자기의 목숨줄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당장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무기력함이 어떻게 만성화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사람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의 태도는 무기력, 무장해제, 의지 포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사해야 될 저항의 의지를 무기력으로 도색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배움과 그리고 어떤 사상의 치열함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의지 또한 포기시키는 것이 오늘의 파편화된 개인이 맞이하고 있는 무기력 사회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병폐의 기원에는 바로 갑을정서가 물들어 있습니다. 이 갑을정서는 오래된 아주 해묵은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만 갑을정서가 팽배한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구조가 나온 것이 바로 갑을정서입니다. 이러한 갑을정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편화된 개인은 각자 살아남으라고 요구합니다. 각자 살아남고 노구하게 될 때 우리는 무관심, 무기력, 아무 의지 없는 무의지의 악무한, 악한 무한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 이 한복판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배회하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것, 불평등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보편적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가 무관심, 무기력, 무의지라는 이 산무의 무간지옥으로 인간을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인간은 최소한 이 인간다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실에 대한 외침이고 호소하는 갈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에 대한 외침과 호소는 이렇습니다. 진실은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왜곡되고 묻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최소한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요소하고 그렇게 해서 아픔을 호소해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아파할 수 있고 진실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진실의 아픔들이 언제 더 깊어질까요? 시대의 모순이 증폭될 때 정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이 시대를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안타깝고 가혹한 시대 모순 속에 파헤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순의 수렁은 더욱더 깊어져 있고요. 이제 모두 전체가 이 시대의 수렁 속에 저는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렁의 깊이가 하지만 깊어질수록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는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한국 사회의 가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배후에는 신자유주의의 괴물이 있습니다. 그 신자유주의의 괴물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은폐하거나 폐쇄하고 왜곡시키고 조롱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숨을 닫게 만듭니다. 신자유주의의 괴물이 그렇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와 부당함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에 대한 저항의 의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산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관점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시대의 모순이 깊어질수록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바로 그 정의에 대한 저항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어느 때건 시대 여하에 막론하고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 저항의 이 행위의 근간엔 차별과 계급을 나누는 거, 진실을 덮는 거, 서로 연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려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악마적 정서에 대해서 이게 최소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그 정의에 대한 명제, 그 정의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바로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저항,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민의를, 이 민중의 뜻을, 인간의 뜻을 제대로 구현해달라고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같이 알아주기를 요구했고, 그러한 인간다움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정치가와 행정가와 지도자한테 우리의 써야 할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외침과 호소가 바로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침묵과 왜곡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묵과 왜곡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제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형국의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정부와 제도와 행정의 모든 전통적인 것이 독재와 이해하지 않으려는 몰이해,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사실 수혈된 미 제국주의의 이념의식으로 인한 주체성 부재의 결과입니다. 저는 미국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힘을 빌려서 그것 위에다가 탑을 쌓아놓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진실의 외침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체성 부재예요. 나다운 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 자손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그런데요, 침묵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라도 해야 돼요. 정치가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행정가는 뭐라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의지와 민중과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헤아릴 그런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귀의 열림에 대해서는 닫혀버리고 침묵하니까, 침묵하면 가만히 있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자신들의 존재 위치가 흔들리니까 왜곡이 생겨납니다. 왜곡이 생겨나고 그 왜곡을 가지고 인간다움을 계속해서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침묵과 왜곡의 한 형태예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한 외침과 정의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꿈틀거릴 때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왜곡의 현상은 아주 그릇되고 아주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몽변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2년 가까이 아무것도 진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봉변하려는 땜질식 처방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왜곡은 우리의 무엇을 침해할까요? 우리의 인간다움을 침해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침해하고 왜곡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은 진짜 우리의 것, 진짜 나다운 것이 아닌 외부와 외래의 흠에 의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주류라고 말하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하는 주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주류는 사실상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닌 자들이 주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류는 뭘까요? 진짜 흐르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진짜 주류는 뭐냐 하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의 진짜 주류는 국민이고 시민 정신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와 우리의 인간다움의 그 거대한 물줄기의 바탕을 흐르는 바로 민의, 민중의 뜻, 백성의 뜻, 사람의 뜻이 바로 주류예요. 그런데 그 주류를 가짜 주류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힘을 빌리고, 외부의 좋은 것을 빌리고, 외부의 학문을 빌리고, 외부의 신학을 빌리고, 외부의 철학을 빌리고, 외부의 예술을 빌려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류라고 칭찬해왔고 떠벌려왔던 그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가짜 주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들이 가짜 주류인데 그들은 가짜 주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떠한 태도가 나오게 되느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력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침묵과 왜곡에 대한 가장 안 좋은 병폐 현상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편화된 개인의 악순환입니다. 주류가 아닌 환상이, 주류가 아닌 것들이 주류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류가 아니어야 하는 이 사람들, 이 체도, 이 체제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리고 그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 언론이 그 주류가 아닌 것을 주류인 것으로 계속해서 선전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민심을 읽을 아무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많은 민중과 민초와 백성들을 유령과 그림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의 문제이며 진실을 호소하는 우리들을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령으로 내몰려 있는 바로 이 바닥의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그 강요되어 있는 현실은 어떠한 정서가 꽃피우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회하는 유령의 2편에 보시면 을의 정서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갑의 길을 포기하고 갑과 을이라는 관계 안에 묶여져서 어떻게든 갑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갑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모두가 을의 정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을의 피폐함에 도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을의 정서 만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인수분해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잘못이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아버지가 못나서 그렇다,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 탓이오 하면서 나의 정신의 무능만, 나의 능력의 무능만 탓할 때 우리가 그런 을의 정서에 계속해서 물들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인수분해됩니다. 내가 나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돼요. 이게 완전한 인수분해된 개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분해된 개인들을 침묵과 왜곡으로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권력자들은 조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장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해체되고 연대성은 무너지고 개인과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반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된 개인들이 떠도는 사회가 바로 유령의 사회예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바로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안타까운 결과들이 이렇게 배태됩니다. 첫 번째는 냉소주의예요. 이 냉소주의는 무슨 어떤 결과를 낳느냐? 냉소주의는 사람은 사람답기 위해서 항상 정의의 외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만연하게 해요. 내가 아무리 정의라고 외교한다 하도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게 냉소주의를 양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호소한다고 해서 저 권력자들이 뭐 듣겠느냐? 이 행정이 바뀌겠느냐? 세상이 바뀌겠느냐? 조선왕조 500년도 그렇게 안 변했는데 이 사회가 바뀌겠느냐?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냉소주의가 아무리 시간을 쏟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부정적 가치관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부정적 가치관과 냉소주의가 우리의 문화를 침투하게 됐을 때 무슨 상관이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호소하는 게, 이렇게 듣는 게, 이렇게 공감하는 게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개혁 피로증, 진실 추구 피로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인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외면하지 않지만 진실과 마주하기 꺼리는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피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될 존재인데 진실에 대해서 문은 닫혀 있다고 생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주변에서도 문화도 예술도 계속되는 냉소주의만 만연시키고 있고, 그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공멸할 것을 조장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제가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병리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인간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감정, 흥분하는 감정, 열정, 생명의 파토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우리는 호모 스피리추스,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인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인간인 우리가 염세주의와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라는 이 세 가지 병리 현상에 억배어 있고 압제되어 있고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는 겁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최소한의 조건이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어떠한 모습과 구조적인 악을 제대로 성찰을 하고 오늘 저항과 축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저항은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를 우리의 이 비극, 이 아픔,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눈물을 소비하고 아픔을 소비하고 그것을 심지어 상업주의로 매도하는 그러한 염세주의를 잉태하는 비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2년 전 그 아픔 속에 묻혀버렸던 우리의 진실한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예의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예의는 이 세월호의 아픔을 단지 마음의 눈물만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파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라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할 때 우리 안에서는 인수분해된 우리의 비참한 모습만이 보일 뿐이에요. 진실과 정의가 인간 모습이고 이게 바로 메인스트림, 이게 바로 지금의 권력가와 행정가와 정치가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그렇게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주류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주류이라는 것, 아무것도 어떤 기득권도 어떤 이득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류라는 것이 우리한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저항일까요? 바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했습니다. 공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감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의 의지는 슬픔과 분노와 울음과 비탄을 넘어서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버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죠. 모두 무관심하고 무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4년에 그 사건이, 그 아픔이 있는 이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게 유령으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함께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살아있는 세상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의 뜻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개인화된 우리들이 버티라고 사회는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갑을 사회에서 그냥 혼자 능력 발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조장하는 게 버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손잡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감의 핵심 속에서 우리에게는 생각하게 되는 성찰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월호가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찰해야 합니다. 이게 왜 비극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차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마음의 쓰라림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다시는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비극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진실의 외침 앞에 마주설 수 있는 생각, 성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찰에 있어서 세월호가 한국 사회 갈등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배태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요. 더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결의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결의, 두 번째는 의식적 결의, 세 번째는 제도적 결의입니다. 제도적 결의까지 가기까지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최소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제도적 결의를 기대하는 게 너무나 요원하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 결의와 의식적 결의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제도는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갈등의 마지막일 수 없는 그 이유를 성찰하게 될 때 저 침묵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자의 힘을 빌려서 다른 자의 비겁함을 빌려서 기생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운가를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저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저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자성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힘들고 먼 길이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치고 결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찰의 포인트와 내재된 흐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주류, 이렇게 광장에서 흐를 수 있는 우리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복원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복원의 작업은 광장에서부터 저는 일어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저 거짓 주류는 침묵과 왜곡의 상하탑 속이나 침묵과 왜곡의 그 탑 속에 숨어들어서 그 성벽, 그 높은 성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광장은 시끄럽지만, 광장은 우연적이지만, 광장은 혼란적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장의 민의, 정의의 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여의 문을 엽니다. 참여의 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젠다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또 하나는 문화적인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저항의 코드를 발견하는 겁니다.
참여의 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열리고 문화적 연대 가능성에 눈을 뚫게끔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눈을 열게 하고요. 또 하나, 성찰의 지속을 지원할 때 세월호의 사회학적이고 신학적 공론화의 가능성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 세월호 문화재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하나의 광장신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장신학의 그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학적 공론성 확보와 그 지속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여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우리의 의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참여의 문을 열 때 세월호의 담론, 이걸 담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움직임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것에 대한 성찰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사적 영역이에요. 아무리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 광장에서 현란한 말과 현란한 수사로 대중연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뇌한다 하더라도 그것 안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우리의 바닥의 민심과 바닥의 민의와 바닥의 능력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공적 영역이 아닙니다. 이 공적 영역은 정말로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외침을 갖는 이들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공적 영역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리 각자가 파편화되어서 개인 안에서 고통스럽게 유령처럼 흐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민의의 진정한 지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 영역이에요. 아픔을 그대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공공성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교두보는 어떠한 운동이나 어떠한 농성이나 어떠한 집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동시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각적이고 근본적이고 문화적인 대응이 함께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행동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저항인가로 한번 볼게요. 네,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직설적 저항에서 문화적 저항의 두 가지 코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설적 저항은 신자본주의와 천민자본주의와 지금 같은 이념에 대해서 환멸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멸을 선포한다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더 이상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외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환멸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환멸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설적 저항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나 말도 안 되는 행정력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수사를 그렇게 남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환멸을 선포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 또한 우리의 직설적 저항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사람이 갖고 있는 정의와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와 행정기관과 권력가와 정치가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침묵이 배태시킨 야만의 무감각성을 어떤 형태로든 규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냐? 그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규탄을 해야 돼요. 듣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듣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침묵의 아젠다에 묶여있기 때문에 듣지 못할 겁니다. 들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규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지 그들이 어떤 형태로라든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없지만 그 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규탄해야 됩니다. 이게 직설적 저항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저항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시게 될 때 나타내야 될 문화적 저항에도 눈뜨를 쳐야 됩니다. 문화적 저항은 지금의 야만의 이념과 제도가 낳은 병폐와 재장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이 문화적인 행동은
지금 침묵과 왜곡으로 우리한테 획일화된 정서를 강요하고 있는 이 경직된 전체주의, 이 문화적 파시즘과 맞서서 산발적으로 해체를 선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인간다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호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해내서 이것이 경직되어 있는 전체주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술 장르에서는 미술과 음악과 소설과 시와 연극과 우리 안에서 뛰어난 계속되는 뒤흔들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술적 저항은 더 이상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명제는 제도권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안주하고 그것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떡고물을 받아먹으려 하는 그러한 야만적인 그러한 문해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는, 그리고 예술적 저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의식과 최소한의 본질적 그 호소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상업주의나 민자본주의나 그것을 상업적 이벤트에 맡기지 않고 정말 나다운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다운 게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노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저항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직설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바로 저는 통합적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통합적 저항에 눈을 떠야 될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통합적 저항은 우리 안에서 직설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민의적 흐름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관계까지 큰 폭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로지름을 낳는데요, 그 가로지름은 계층과 신부와 빈부와 세대차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감과 성찰과 참여의 그 가능성들이 얽힐 수 있는 광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이것을 주최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 광화문 한복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관하고 있는 이 모든 한국의 사회의 시민들이 광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속의 광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통합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장 신학, 광장에 대한 가능성을 저항과 축제의 두 키워드로 압축했고요. 축제에 대한 변을 다음 달에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저항에 대한 광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장은 파토스가 넘쳐납니다. 광장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흥분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항상 침묵과 왜곡을 강요하는 이들에게는 이 흥분이 두렵고 불안한 것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흥분이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이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앞에서 저 높은 산성을 쌓았던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광장이 장벽이 붕괴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그러한 경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류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류는 광장의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류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 자신만 탓하게 만들고,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것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나만 살아남는다면 된다는 그런 야만적 정서를 강요하는 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장벽은 붕괴돼야 됩니다. 광장의 파토스, 광장의 열정은 우리 안에서 인수분해된 개인이 아니라 정말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이곳은 우연과 사건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광장은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가 살아있다는 저항과 공분과 축제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민의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난장이에요.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난장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길을 알고 있어요. 인간은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의 자기 변명이에요. 소수자들만, 깨어나 있는 엘리트들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난장판에서 우리는 저항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공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정의감을 살아 숨쉬는 그 정의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축제가 아니고 뭐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곳 광장입니다. 이 난장을, 이 난장판을, 이 혼란을 즐기셔야 됩니다. 이 혼란 안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셔야 돼요. 이 혼란 안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외침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성별의 구분이 없고 여성 혐오가 없고 남성 혐오가 없고 세대 간 갈증이 없고 가불의 정서에 억압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들끓고 끓어오르는, 그래서 결국 하나의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장입니다. 그 광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광장 안에 우리가 있고 그 광장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지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의리 정서를 이용해서 침묵을 강조하는 그러한 권력, 그리고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을 조장하는 권력. 우리에게는 냉소주의라고 하는 것들로 계속 조장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개혁 필요증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강요하는 그런 권력의 모습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월호의 담론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공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정의감에서 출발하는 공적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고, 이런 우리의 통합적 저항이라고 하는 가로지름이 광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여기서 광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모이는데, 소수로 모여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소수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변혁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요원한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구나. 우리가 이 가능성에,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 숨쉬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류는 경계의 허물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처음부터까지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잠깐 여러분이 조금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질문을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의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꾸 국보법 하는데 헌법 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 시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북괴 김일성이를 찬양 구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증인!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기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정이야! 법정 소란대로 퇴정될 놈들은 저 동원대 불락시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검찰 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순순히 인정해라. 여기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퇴정시켜. 여기 변호인도 퇴정시켜. 인정해. 검찰 측 신문하시오. 증인은 고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20만 명의 소녀가 끌려갔고 238명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45명만이 남아있다. 17살에 끌려가갖고 그 말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그냥 진짜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2002년도에 나눔의 집에 와서 강혜출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지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제작비 대부분이 국민 성금과 기부를 통해 마련돼 그 의미가 큽니다. 75,270명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영화가 옵니다. 11살에 끌려간 분도 계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아무리 전쟁이 국민이니까, 이 나라 국민이니까, 그럼 누구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텝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배우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관객으로 참여를 하든. 미안하다. 내 혼자만 돌아왔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이제는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Hug Together.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예. 변호인과 귀향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왜 이것을 봤냐 하면요. 귀향하고 변호인인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많은 분들이 보고 이 영화들을 보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정의감을 다시 생각하고 사회 변혁을 꿈꾸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정말로 이런 사회가 지속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들을 보고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슬퍼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 살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지금의 우리 시대는 감정을 소비하는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감정을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 그 소비가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냉소주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잠 못 자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슬픔을 거두자 합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밝혀진 건 하나도 없으며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과정을 충실히 다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겪었으니 이제는 그만 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슬퍼했니? 그래서 이 슬픔에 우리가 동참을 했니? 이 동참을 했을 때 나는 그럼으로써 나는 나의 정당성을 더 확보한 거다라고 안위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비가 마치 올바름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정의를 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목사님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감정의 소비사회 그리고 감정의 잉여 문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항해야 될 문화의 생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저항의 문화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항의 중간지대의 저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변호인과 귀향의 영상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민족은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감 지수가 아주 높은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서는 저는 충분히 한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어떤 의식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중분해되듯이 어느 순간 그러한 슬픈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망각의 사회와 가장 첨예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공감의 사회에 그 중간지대를 계속해서 열어줄 수 있는 이 문화적 흐름이나 어떤 정서적 흐름이나 아니면은 계속되는 어떤 이러한 모임, 가능성의 모색, 공공성을 찾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다방면에서 다분야에서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우리의 세월호의 담론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슬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건 사적 영역일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감정과 이런 어떤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지만 이 슬픔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적 영역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사적 영역이 그냥 온전하게 어떤 개인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사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히 공적 영역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사적 영역들도 보존할 수 있는 거 공적 영역 안에서 인정받는 사적 영역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적 영역이라는 것과 공적 영역이라는 것이 굳이 분리된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은 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이 공공성과 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 우리 이 정권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묵과 왜곡들 그 분리에 대한 의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의 동영상을 보고 또 한번 질문을 드리기로 하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웃으면서 사는 인생 자시작이다 오늘 밤도 누구보다 크게 웃는다 웃으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그걸 가져라 Players License W 현대카드
예. 이 동영상은 현대카드가 시리즈로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서 너가 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현대카드다. 이러한 광고를 시리즈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까지인가 계속 이 광고를 시리즈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어떤 그 광고는 이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막 이렇게 돈을 막 뿌리고 그러면서 이 뿌리는 그 중요한 것은 현대카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인생을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그만 슬퍼하고 너희들은 즐겨라, 향유를 해라, 이제 저항하지 말고 향유를 하고 즐겨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그 뇌리 속에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모든 사회가 모든 것들이 다 상품이다라고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조차도 상품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남보다 더 나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남보다 더 나은 상품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한히 나 자신의 외형을 치장합니다. 그 결과 나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자신을 상품화하는 것을 수용하다 보니 타자는 당연히 상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결과고요. 타자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적 가치로 본다는 것 때문에 타자를 볼 때 무관심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한 열정마저도 소유를 더하기 위한 욕망의 분출, 그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 1990년대까지는 저항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향유의 시대가 돌입해서 나를 상품화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진 소유를 즐겨라 라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파편화된 개인을 만들어서 마치 유령처럼 떠돌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권력에 맞서서 이 땅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상품으로, 그러면 상품이 되길 거부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항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많이 어려운 문제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품화되어지는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것을 전복하려는 것은 이제 저는 시대적 그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품화일 수 없었던 것을 계속해서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짜 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길들을 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상품화된 코드들이 너무 지뢰밭처럼 놓여 있기 때문에 상품이 난지 내가 상품인지를 일단 구분하는 작업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지금 조장되고 있는 사회가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진짜 내가 상품과 나를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거리를 둔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그런 걸 찾아가는 일단 상품과 나의 분리적 주체성 과정,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품과 분리적인 주체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이걸 한번 질문해 물어보지 않은 돌발 질문이야. 그러면 상품하고 가치하고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상품은 사실은 저는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물질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주의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생산하고 사용하는 사용도구로서의 입장인데, 저는 가치가 그 상품의 위치를 너무 이렇게 우상숭배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상품 안에 모두 저는 흡수돼 버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행위나 업적과 노력과 열정도 상품 가치라는 거에 동의어가 돼 버려서 상품 안에 다 귀속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품에서는 제외가 배제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제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품을 아예 멀리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라 상품을 사용하는 도구적 주체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게 가치로서의 나고, 그 가치로서의 내가 바라보는 게 상품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본래적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닌가. 예, 상품을 도구로 만드는 주체로서의 모습.
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연대와 참여 그리고 저항의 교두보를 말씀하신 것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까도 제가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광장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강연하시기 전에 살짝 부탁을 드렸습니다. 광장의 영성은 너무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광장의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만 해두시고 이따 질문할 때 조금 더 풀어서 길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광장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길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광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능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인 그 파토스 열정이 분출될 수 있는 곳이고 그 열정이 분출된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차별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그러니까 파토스가 가장 차별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차별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가장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람다움에 대해서 서로 몸짓으로 같이 춤을 춘다든지 같이 어울린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이야기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 영역화 된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화 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광장의 영성은 그러한 공통분모를 확인하는데 헌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 광장의 영성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 존중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발견된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개성으로서의 주체들을 더 잘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광장의 영성에 대한 제 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랜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힘차게 말씀해 주셔서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이렇게 힘차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시라 아주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아주 조용조용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딱 나오시자마자 막 완전히 정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는지 정말 너무 긴 시간을 정말 힘있게 저도 아마 광장에 나오니까 강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과 강연과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해주신 주은근 목사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 모두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말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